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원한다. 그럴 때는 대부분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원한다. 가장 대부분의 쓰는 방법이 가장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건 진보와 보수가 아니고 가장,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된다고 다들 알고 있는 게 진상규명입니다. 이유가 설명이 안 되면 이건 뭐 또 의문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많습니다. 침몰 원인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도 많고, 또 왜 그 시각에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가족협의 진상규명 분과장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다 들어야 됩니다. 다 듣고 다 판단해야 되고, 또 이걸 또 특조위에 연결도 시켜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론에 대해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침몰 원인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약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떠한 이론이든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시선에 갇혀버립니다. 우선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침몰 원인은 지금 배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조 안 했다, 구조 방기, 구조 안 했다, 저는 어디 가서든 구조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했다는 건 의도성이 있다는 거든지 아니면 좀 미심쩍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인양 파트에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건 완전히 증거 훼손이고 증거 조작입니다. 또 막 너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사 당시부터 진도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국민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당시 평목항에서 진도 체육관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국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광주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 그 광주 그때 그 기분을 제가 알 것 같아요. 완전 고립시켜 놓고 밖으로 정보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내보냅니다. 침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침몰 원인 4가지, 과적, 고박불량, 조탐위수, 무리한 증개축 빼고는 모두 음모론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고의침몰설로 몰아가 버려요. 아니, 잠수함이 와서 박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고잖아. 그죠? 거기서 포를 쏘았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얘가 맞을 수도 있어. 이것도 사고야.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배제시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침몰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우리는 국민조사위 조사 연구원들이고 저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시선을 그대로 투영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는 저 자체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바라보는 시선들은 어떠한 거에 또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로의 세월엑스도 파파이스 인텐션 팀의 주장도 또 정부의 주장도 다 열어놓고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공식력 있고 확실한 데서 제대로 증명해 보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가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몰 원인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저희가 시각이 좀 보수적이다
이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입니다. 146m, 24m짜리 높이. 이 뒷부분이 불법 증기 충원대죠. 이 배는 여객선으로 만드는 배인데 수리 타산이 안 나오니까 화물선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화물을 많이 실기 위해서 불법 증객축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앞에 원래 램프가 있었는데 램프도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배가 세월호입니다. 이 사진이 뭔 사진이냐면 시험문항 때 대각도 변침하는 사진입니다. 전타 돌리는 거예요. 이 배가 지금 물속에서 옆으로 좌측편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배를 지금 통째로 드는 인양 작업. 물론 어렵죠.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양을 어렵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른다, 그런 허무맹랑한 이유로 정보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정부의 지금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충분히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를 정부에서 미리 던져놓는 겁니다. 친문론이 가설들을 좀 살펴봅시다. 정부의 주장은 이거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배가 침몰했다. 특조위도 약간 비슷해요. 근데 이게 결론 난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조위가 강제 해산당했어요. 파파이스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인텔리전트 팀인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앵커 드리프트라고 그냥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앵커를 놓고 그냥 돌렸다. 앵커 드리프트. 자루님의 세월 X 이 부분은 외력선, 잠수함 충돌설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타미숙은 무죄를 받았고 고박불량은 금고 2년형, 불법 증개축은 몇 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약하고 과적도 물론 약합니다. 몇 년형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게 과연 저 큰 배를 넘기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난 이거 넘기라고 해도 못 넘기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그 VTS 자료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죠. 여기서 이 각도가 도대체가 설명이 불가능한 각도입니다. 대각도 변침에. 저 배는 전타를 해도 20도 이상이 돌아가지 않는 배입니다. 근데 여기는 22도, 25도만 이렇게 돌아갑니다. 배가. 그래서 외력설이 주장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인데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양승진 선생님이 쇼파치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생존 학생 중에 한 명이 붕 날라서 자기가 SP1에 있었다면 SP3까지 날아갑니다. 가서 이 천장 밑에 바로 벽에 부딪힙니다. 맨 처음에 우리는 떼굴떼굴 굴러서 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기울어졌다. 갑자기. 튕겨 나갈 만큼. 이 얘기를 어느 물리학 교수님께 했더니 이거는 지구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물리 법칙이다. 배가 기울어서 이렇게 가는데 날아갔다는 건 이거는 지구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물리 법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논문을 써야 되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로님의 세월호 X나 자로님은 그 저기 김관목 교수님의 의견을 많이 한 거죠. 이대 파파이스 이분들은 이 부분만 주력한 게 아니고 초반부터의 그 VTS, ARS 항적도를 복원을 하는 거예요. 아직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이게 맞다고 결론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침몰 원인을 밝혀주는 데가 크리스와 해시번인데 여기서도 크리스에서 했던 시뮬레이션이 탄핵을 받습니다. 저기 그 재판 과정에서 이거 못 쓴다. 탄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ARS 항적을 제대로 복원했느냐? 이것마저도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례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진도 VTS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진도 VTS가 이렇게 관할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선을 넘어갈 때 무슨 배 이 구역선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디 가는 무슨 배가 이런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법규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날만은 4월 16일 이날만은 둘라에스오 그 문혜식 선장님이 VTS 자료를 보다 보니 한 3km 전방에서 자 어디 가는 둘라에스오 지금 진입합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선장한테 딴 때도 이래요? 뭔 소리야? 그날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있으니까 자기도 VTS 장비가 있으니까 ARS 장비가 있으니까 거의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어. 근데 데이터상으로는 우리가 정부에서 준 데이터를 저희가 구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자료실에서 구동을 시켜봤더니 적어도 2km 전방에서 이 무전을 합니다. 하고 갑니다. 더 웃긴 거 진도 VTS에서 문혜식 선생님한테 무전을 알립니다. 그 선장님 좌연 보면 그 세월호 보이시죠? 하는데 그 거리가 11km입니다. 바다에서 11km 거기서 배 도는 그 세월호 안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다에서 11km 보입니까? 까만 점으로밖에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니 보이긴 하겠죠. 근데 그 세월호라고 어떻게 단정이 있죠? 그죠? 그렇죠. AIS만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문혜식 선장님은 레이더만 있고 AIS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세월호. 그리고 VTS 자료를 계속 보다 보면 세월호가 사고 났다고 이제 9시 넘어서부터 이제 무전이 막 날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배들이 세월호 위치가 어디죠? 라고 계속 무전을 때립니다. 세월호 위치를 알려요. 그런데 AIS 그 기기가 설치된 배들은 세월호 이렇게 컷으로 딱 찍으면 세월호가 딱 찍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거기 좌표가 어딘지 나오게 돼요. 근데 전부 다 세월호를 물어요. 세월호 어디냐고. 근데 또 더 웃긴 건 진도 VTS에서 세월호 좌표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문혜식 선생님이 아니 그 좌표 말고 딴 좌표를 얘기해 줘요. 그 좌표 아니라고. 내 레이더하고는 그 좌표가 아니라고. 점점 다가가잖아요. 이런 의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는 정부 발표 로우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우 데이터가 손을 탔다면 누가 손을 봤다면
과연 우리가 이 맞는 검증을 할 수가 없다면, 이 로우 데이터로 똑바른 검증을 할 수가 없다면 모든 가사들은 다 날아가고, 정부 대통령한테 최초 보고한 보고 문서에 10시 때 보고를 했는데, 문서상으로 보고를 했는데, 보고 문서에 사고 시각을 8시 35분으로 확정을 지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덕화가 신고한 시각은 8시 54분입니다. 그럼 35분은 어디서 나온 숫자지? 아무도 몰라요. 서거차도, 뭐 죽도, 여기 병풍도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돌았다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아이들의 카톡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SNS를 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화 내역도 없습니다. 가능할까요? 그 아이들이, 이게 밥 먹는 시간이었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아이들 통솔 가능할까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들 여자애들 가능할까요? 통솔이? 야, 밥 먹는데 조용히 밥 먹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 키워보셨어도 아실 거 아니에요. 안 키워보셨어도 알 거예요. 어른도 불가능. 그렇죠. 음식이 딱 나오는데 야 이게 뭐야?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이때의 기록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침몰 원인을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우 데이터, 정부 발표 데이터,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한 번씩은 봤을 겁니다. 세월호의 그 타임라인을 봤을 겁니다. 아니면 직접 만들어 보신 분들도 계시고, 타임라인이 이상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아이들의 카톡 내용과 정부에서 출동했다는 시간과 이런 내용들이 어긋나 있습니다. 안 맞아요. 아이들의 카톡 내용 중에 9시 17분에 배가 기울어지고 위에서 헬기가 돌아다닌다는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헬기는 26분에 도착합니다. 맨 처음 도착한 헬기. 이건 뭘로 설명해야 될까요? UFO가 떴나? 이런 식이에요. 어긋나 있어요. 이걸 바로 잡는 거, 바로 잡고 어느 게 진실인지, 진실의 그 파편들을 다시 모으는 게 진상규명의 첫 시작이고 단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침몰 원인을 다시 따져봐야 되는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두 가지와 이 외력설은 정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앵커 드리프트 여기 이 부분은 정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게 안 맞다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른 학설을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선박이 움찔한다. 이게 변산 앞바다에서 선원들이 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때 허영범 단장이 이때가 5시, 4시 반, 5시 이때였는데 이걸 조사를 안 합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단장한테. 움찔한다가 뭐예요? 여러분들 움찔한다는 뭔 뜻이에요? 이거죠. 움찔한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선박이 움찔한다는 이게 아닙니다. 선박이 움찔한다는 리스트한다는 뜻입니다. 리스트가 뭔지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롤이 있고 리스트가 있습니다. 또 앞뒤로 흔들리는 현상이 있고 우아래로 흔들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롤과 리스트의 차이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막 너무 길어져서 자, 의무복원력 GM값이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움찔한다는 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복원력이 좋은 배는 멀미를 많이 해요. 왜? 오토기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안 쓰러져. 여객선은 이 복원력을 가장 낮은 수치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객선은. 왜냐? 그래야 멀미를 안 해요. 이렇게 갔다가도 살살 와야 돼요. 살살 와야 이게 멀미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복원력이 나쁘다. 무조건 복원성이 나쁘다. 이게 이 배의 나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객선은 복원성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그 사이에서만 복원력을 가장 낮춰놓습니다. 그래야만이 멀미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움찔한다 했습니다. 움찔한. 리스트 했다는 겁니다. 리스트란 뭐냐? 자, 나중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우선 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무게값에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데는 어디죠? 발바닥이죠. 제 무게중심은 어딜까요? 허리 부분, 배꼽이겠죠. 이렇게 기울어진다면? 그럼 제가 다리를 벌려주든지 아니면 여기에 책가방 같은 걸 해줘야 무게를 해줘야 내가 똑바로 펴집니다. 그죠? 맞죠? 무게중심과 이 지구상에 내가 발 붙이고 있는 것과 가까워질수록 나는 안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앉으면 제일 안정적이죠. 그죠? 아니면 누우면 제일 안정적이죠. 왜냐면 무게중심 값이 가장 낮아. 그죠? 그런데 배는 원래 이 무게중심 값이 복원력이 좋은 배일수록 밑에 있습니다. 복원력이 나쁜 배일수록 이게 무게중심이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리스트가 있는 배들은 뭐냐면 이 무게중심값이 너무 올라가서 이게 복원을 못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게 편한 겁니다. 배 자체가 이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무게중심값이 양쪽으로 분산이 이렇게 되면 이게 편한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편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여기다가 뭘 안 하면 이게 편한 겁니다. 이게 편한 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치자면 약간 다리 벌려주는 게 편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 중심축이 틀어졌잖아요. 마찬가지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리스트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세월호 왜 이 움찔한다에 주목하냐면 이런 겁니다. 저 배도 좀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배가 그냥 잘 갔어. 잘 가다가 진도 앞에서 헷! 돌덩이 넘어갔어. 이거 좀 뭐 스토리가 없잖아. 뭐 전조 증상이 좀 있다든지 무슨 뭐 배가 넘어가려면 뭐가 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존재하긴 합니다. 새벽 1시 정도에 배가 약간 기웁니다. 그래서 이 스핑글스인가 뭐 그 가자통 있죠, 동그란 게 그게 떼구르르 굴러갈 정도로 배가 약간 기웁니다. 근데 사람들은 롤과 리스팅을 구별 못합니다. 롤은 90도 각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90도로 오는 게 롤입니다. 롤링입니다. 리스팅은 90도 각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10도 정도로 기우는 게 리스팅입니다. 사람이 이거를
그냥 배가 흔들렸다고만 느끼지 아 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어 이렇게 느낄까요? 이거 못 느낍니다. 사람이 느끼기. 근데 인위적으로 이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조타실에 있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왜냐? 거기는 이 자세 제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하는 이 움찔한다 이 부분은 가장 보수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이것도 대학 교수님들의 이론입니다. 바라본 세월호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한 이론입니다. 좀 더 섹시한 걸 원하셨던 거죠. 잠수함이 갖다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뭐 원자력 잠수함이 막 아니면 뭐 북한 그 저기 유국 뭐 무슨 그 잠수함이 들이받아가지고 같이 뭐 이런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 배 세월호에 대해서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뭔 전조 증상도 없이 그냥 넘어가 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천대교를 지나자마자 배가 약간 기우뚱합니다. 그때 이 노련한 선원들은 리스팅과 롤을 구별을 할 줄 아는데 노련하지 못하면 리스팅을 롤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한쪽으로 쏠렸네? 한쪽에 더 평행수를 더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기우뚱 안정적으로 갑니다. 근데 나는 불편해. 왜? 여기다 뭘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맞추려고. 그런데 변산 앞바다에 가서 또 한 번 휘청합니다. 움찔했다 그러죠. 이건 선원들 진술에도 나옵니다. 움찔한다. 이게 롤링입니다. 각도를 잘 보시죠. 지름값이 0점 플러스 값이죠. 똑바로 쓰는 거죠. 이게 롤링입니다. 네. 이 똑같은 조건에 이 100g씩을 더 얹은 겁니다. 맥스 롤링각 115도 올 10.6도. 자, 지름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편한 배입니다. 이렇게 되면 편한 배입니다. 다음. 이건 좀 더 강한. 맥스 롤링값이 20도. 그리고 15도. 15도로 가려면 그냥 15도만 딱 가는 게 아니고 20도도 왔다 갔다 하다 15도로 가는 겁니다. 반대 방향. 이게 리스팅입니다. 이게 편한 배예요. 다음 보여주실래요? 이건 영국에서 실험한 겁니다. 인위적인 정을 했는데 무게중심법을 옮기니까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그 앞에 했던 교수님은 아까워서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은 안 아까운지 실험 자재를 뒤집어 버립니다. 제가 왜 이 이론을 보여드리냐면 움찔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교수님을 찾아보고 움찔이 도대체 뭐냐. 선박 전문가를 제 동생이 현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면 시험 운항을 하는 그 선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동생의 그
은사분께서 교수님이신데 모포해양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고 자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리스팅에 있는 배들이 맞느냐? 많이 있습니다. 화물선 중에 원목 실은 배들. 원목은 무게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높이 쌓죠. 원목 배들은 높이 쌉니다. 그래서 원목 배들이 자주 자초됩니다. 원목을 싣고 가는 배들. 왜? 이 리스트가 생겨서. 제가 리스팅을 보여드리면서도 왜 급변침했는가를 써놨냐면 급변침에 대한 답은 누구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배는 이상하게 물리법칙을 다 거꾸로 뒤집어놔. 양세진 선생님 날아가 버렸잖아요. 생존 학생도 날아갔잖아. 날아가는 데가 어디로 날아가냐면 기울고 있는 데서 날아간 거야. 반대로 날아갔다 그러면 좀 내가 좀 이해가 되겠어. 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힘이 잘못 작용을 해서 기울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쪽으로 날아간 거야. 그러면 과연 이게 미끄러졌다. 뭐 이것도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자, 생각해 봅시오. 똑같은 면에서 이게 이렇게 돼서 쭉 미끄러진, 쇼파가 쭉 미끄러질 각도가 몇 도가 될까요? 이건 무조건 30도 이상입니다. 그러면 배가 이 대각도 변침을 할 때, 그러면 30도 이상 기울면서 대각도 변침을 했냐는 얘기예요. 17.5노트로 대각도 변침을 하고 거기서 한 바퀴를 더 돌아. 뭔 얘기인지 아시죠? 배가 정보 데이터상으로 보면 쭉 타고 왔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쭉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CNN 보면은 뱃머리가 틀리죠? 쭉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바퀴 더 돌아.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반 바퀴를 더 돌아요, 배 자체가. 조류만으로 반 바퀴가 더 돌 수 있어요? 선원들은 일관되게 대각도 변침할 때는 엔진을 껐다고 그랬어요. 엔진을 끄면 그 자체로 그대로 떠 있어야 돼요. 엔진을 끄면 타는 무조건 90도 각도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배가 기본이에요. 이 배는 큰 화물선들은 탄을 35도를 꺾어놨어도 엔진을 꺼버리면 다시 90도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세월호 침몰하는 과정에서 보면 타가 90도로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엔진이 완전히 꺼졌으니까. 이건 자동이에요, 이건. 어떤 배도 다 그래요. 큰 배들은. 그런데 이 배는 내려오다가 엔진을 껐대. 껐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냐고. 돌고서 90도를 더 돈 거죠. 돌고선 충충충 가는데 옆에 또 뭐 하나 또 잠수함같이 생긴 게 또 있어. 쭉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요. 한 10분 같이 올라가잖아. 잠수함선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배에서 생존자들 중에 뭐 사진을 찍은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잠수함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잠수함이 받았다면 충격을 감지한 사람들이 목격을 해야 된다. 목격자들이 없어요. 두 번째로 잠수함이 받고 나서 좀 있다가 잠수해서 도망갔다. 세월호에 아까 재원을 말씀드렸죠. 7,000톤이 넘는 배에 거기다 화물까지 실어서 9,000톤 정도의 배입니다. 9,000톤짜리 배를 항로를 바꾸게 만들려면 몇 톤짜리가 와서 받아야 될까요? 2,3,000톤짜리가 와서 받아가지고 그 항로를 꺾을 수 있을까요? 최소한 2배 되는 배가 계속해서 밀어대껴야죠. 계속 밀어야 돼. 그죠? 네. 그러니까 잠수함이 박았다면 잠수함이 계속 여기를 그냥 계속 때리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물에서의 물리 법칙이에요. 그런데 잠수함설이 제가 그 부정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반증들을 다시 다 제압을 해야 잠수함설이 부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앵커설도 마찬가지예요. 앵커를 갖고 드리프트를 했다? 그렇다면 앵커가 떨어져 나가든지 앵커가 뭐 상처가 나든지 뭐 그 부분이 파손이 되든지 앵커에 있는 부분이 파손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 아니 그게 그냥 배 뒤집어질 때 보니까 앵커가 그대로 있어. 그렇다면 배 뒤집어질 때 앵커를 다시 끌어올렸나? 이거 부분에 대한 답변은 또 못 나오고 있어. 인테리전 팀도 그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각자의 가설들이 일리는 있으나 이거를 바로 가장 보수적인 시각에서, 그러니까 보수적인 시각이라면 학계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게 인정을 받고 그러면 세월호 이 침몰 원인이 그게 되는구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리스팅을 보여드렸죠. 이것도 세월호 침몰의 원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왜? 리스팅 된다는, 배가 리스팅 된다는 걸 인정을 안 해, 사람들이 대부분. 배가 기우는 게 편한 배라는, 이게 기우는 게 편한 배라는 걸 인정을 안 해, 사람들이. 그런데 세월호는 기울어서 제주도 항에 입항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한 20도 정도 기울어서 한 번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선원 출신들도 계시고 있겠지만 제일 타기 싫은 배가 뭐냐면 이렇게 움찔하는 배. 아까 얘기했던 리스트하는 배는 타기 싫어요. 왜? 조종이 안 돼. 생각해보세요. 이쪽으로 기울어도 15도, 이쪽으로 기울어도 15도면 무게중심을 어디다 놓고 줘야 돼? 가운데다 계속 무게중심을 줘야 돼. 이게 똑바로 쓸 거 아니에요. 가운데다 주는 방법을 배에서는 불가능하다니. 밖으로 출항한 다음에 여기다가 평양수로 갖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평양수로도 잡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리스팅을 얘기하냐면 선원들이 공모했다는 거예요. 선원들이 무조건 말을 마치지 않는 이상 이 미스터리는 풀리지가 않아. 얘들이 뭘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뭘 했는데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원인, 과정, 결과가 있으면 과정과 결과가 이상하면 원인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가장 보수적인 이런 리스팅한 이런 배, 그렇다면 일부러는 좀 안 구하고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는 배구나 생각은 되지만 그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왜 숨기지? 여기에 대한 답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아주 섹시한 군사작전 중에 포를 맞았다, 아니면 어뢰를 맞았다, 숨길 가능성이 많죠. 숨겨야 되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래. 그리고 박근혜는 한 9시간? 그 전날까지 하면 12시간이 넘죠. 만에 나타나가지고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못 구하냐, 이 소리보다 빠졌어. 침몰 원인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에요. 왜? 모르니까. 소개하는 수준? 이런 일부는 이렇게 하고 저분은 저런 게 있다. 이런 소개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이거는 진짜 공신력 있고 그냥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이 배가 어떻게든 시뮬레이션 해보고 다시 조사해보고 해야만이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움직이는 배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외부 충격설, 외부 충돌.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그 앵커 드리프트 같은 앵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양축이에요. 그죠? 서로는 양축에 타가 하나예요. 그런데 한쪽 엔진이 갑자기 확 멈춰버리면, 한쪽 엔진만 전속 돌고 한쪽 엔진은 확 멈춰버리면, 그러면 충격이 와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한쪽 엔진이 멈춰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왜? 이건 보수적인 색깔이니까. 왜? 기기고장. 이런 거는 섹시하지 않거든. 침몰 원인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이런 거까지 다 뒤져봐야 된다. 한쪽 엔진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고지 뭐가 사고겠어요. 우리 차 잘 달리고 가는데 갑자기 한쪽 바퀴 빵 끊었어. 빵 터져버렸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사고예요. 사고란 어떠한 경우도 다 사고예요. 그런데 정부 발표 외에 네 가지, 아까도 말했죠? 정부 네 가지. 이거 외에 나머지를 전부 다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다 열어놓고 보자는 거예요. 자, 잠수함이 충돌할 수도 있고, 물론 뭐 거기에 대한 다시 논증을 다시 이제 해서 그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왜?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한 분들이 그럼 이 충분히 가능하다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설로만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 걸레같이 변한 세월호래도 인양을 해서 조사를 해봐야 그 침몰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침몰 원인 부분을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여러 가지 학설을 다 대놓고 여러 가지 가설들을 다 제시하면서 여러분한테 할 수 있으나 그래 봐야 가설입니다. 그 가설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배가 급격하게 침몰했던 침몰 시뮬레이션까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부 데이터, 로우 데이터로 만든 침몰 시뮬레이션입니다. 17.5노트에 G값이 0.43인가 되고 35도 전타를 했을 경우에 고박을 안 해놓고 그냥 이것들이 다 쏠려가지고 배가 넘어가는 가지고 배가 급격히 침수가 됐다. 이런 시뮬레이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허점이 뭐냐면 왜 17.5노트에 갑자기 전타를 했냐 이거예요. 35도 전타를. 아무도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거잖아요. 왜 급변침했냐잖아요. 35도 전타. 이게 시뮬레이션 한 로우 데이터예요. 그 값으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우 데이터가 전부 로우 데이터네? 그러면 이 값을 변형을 줘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한 14노트로 그러면 그 전타했을 때 G값이 그건데 넘어갈 수 있느냐? 전부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걸 하기 전에 특조위가 문을 닫았어요. 해봐야 되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분은 또 우리나라에서 한 분 계세요. 뭐 해양대에 가보시면 그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다 100%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뮬레이션 자체를 돌릴 수 있어야만이 어떻게 좀 배를 안 띄우고 직접 안 띄우고라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확한 값을 넣어놓고 화물들의 고박 상태라든지 화물들을 넣어놓고 조건들을 틀리게 해서 배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알 수가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값 자체가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로우 데이터. 이걸 믿지를 못하겠다. 이게 우리 가족들의 입장입니다. 로우 데이터를 다시 다 검증해봐야 되겠다.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새로운 특조위가 생기고 각 부서가 배정되고 하겠지만 한 부서는 이 로우 데이터 검증에만 진짜 한 6, 7개월을 써야 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검증하고 이게 맞는지 노루 시스템이거든요. 이 VTS 이 시스템이 노루 시스템 본사에 가서 이 로우 데이터가 맞는지 다시 해봐야 되고 또 AIS 데이터 이 뒤에 보면 달려있는 숫자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또 이게 맞는 건지를 다 맞춰봐야 되고 제가 인텐션 팀과 뭐 이렇게 자주 교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텐션 팀도 나름 일리 있는 얘기를 합니다. 앵커만 좀 뺐으면 쓰겠는데 앵커는 죽어도 안 뺀다고 그러니까 뭐 앵커는 아무튼 넘어가더라도 이 로우 데이터 분석만큼은 지금 인텐션 팀이 가장 많이 해놨습니다. AIS 로우 데이터만. 근데 그 로우 데이터를 보면 VTS는 퓨전 데이터입니다. AIS와 레이더가 합쳐진 데이터입니다. AIS 그 신호 나오는 것과 그 레이더의 중심점을 서로 합쳐줘서 하나로 보이게 만드는 게 VTS입니다. 또 잠오죠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퓨전 데이터란 가상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좀 배웠는데 저도 세월호를 두 척을 만들어서 띄울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 상으로. 그 다음에 세월호를 아예 없앨 수도 있어요. GPS의 입력값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GPS 입력값과 그 다음에 저기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AIS하고 레이더하고요. 네. 레이더 그 값과 신호값을 예.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조절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GPS 값이 1이고 레이더 값을 9로 해놨었습니다. 옛날에는. 왜? 레이더가 더 정확하다고 해서. 근데 요즘은 GPS가 좀 정확하니까 이 값을 뭐 6대4 뭐 이 정도로 맞춰 놓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로우 데이터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가장 손안된 로우 데이터. 그 로데이터 데이터를 최초로 받은 시점이 언제인가요? 저희가 5월달 5월달에. 그때 저희가 막 그 증거보전 신청하고 들이닥쳐서 받아내고 그런 게 5월달이죠.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염됐을 시간이 충분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충분합니다. 하루에는 그리고 웃긴 게 그거죠. 정부에서 4번 발표를 합니다. 항적을. 맨 처음에 항적이 이러죠. 막 배가 막 90도 이상으로 꺾여버리잖아요. 이건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데이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만들어내죠. 이제 이렇게. 이거 만들어내는데 3번인가 바뀌어요. 이거 만들어내는데. 침몰 원인을 얘기하는데 왜 이런 노후 데이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VTS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한테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직접적인 증거라고 해봐야 생존자들의 증언과 파편처럼 있는 증언과 그리고 둘라에스 문혜식 선장님의 그 본 증언 그리고 VTS 레이더 영상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래 얘기하려면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하려면 승무원들, 승조원들 이 새끼들이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고 우리는 어떻게 했고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조금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좀 얘기하는데 어느 로펌 변호사가 딱 오더니 한 바퀴 삥 돕니다. 이 선원들을.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로펌 대표가 국정원 제2차장이 됩니다. 아주 우연히. 이거는 진짜 거짓말 같죠? 정말입니다. 아주 우연히. 아니 우연히 너무 많이 겹치니까. 얘네들은 두 가지 단어밖에 안 써요. 경황이 없어서 우연히. 뭐 딴 얘기를 안 해요. 경황이 없어서 못 구했고 우연히 그렇게 일이 발생했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로우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시 검증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손을 댔을 경우에는 침몰 원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정부한테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침몰 원인이 정부한테 있을 수도 있다. 이거의 증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철저히 이거를 검증해야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 당시에 CNN 그 보도자료 그 했을 때 사진 그 뱃머리가 세월호 뱃머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사진이 없었으면 세월호는 아직도 내려왔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간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바뀐 거예요. 90도 더 돌았다. 그래서 올라갔다. 이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런 증거의 파편들이 어디 한 군데에서 하나씩 나올 겁니다. 또 사람들이 인식이 바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상황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제보도 받아보고 왜? 그때는 서슬이 18했어요. 박근혜 근데 지금 박근혜 없잖아요. 탄핵시켰잖아요. 김기춘도 없잖아. 이런 거예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들을 전부 받아서 국민조사위들은 이거를 조사해보고 조사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이기 특조위에다 넘겨주고 이런 일이 있으니 조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민조사위가 돼야만 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세월호가 넘어갔을까? 세월호 넘어가는데 뭐 이런 정황들이 있었다는데 세월호 또 저거 변호사가 한번 싹 들고 갔더니 국정원 제2차장으로 갔다는데 너 알아? 아무도 모를걸요. 304명이 죽었는데 거기에 승무원들부터 빼옵니다. 해경이. 그래서 선장을 자기 집에 가서 재웁니다. 여러분들 중에 해경이었다면 304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 데리고 집에 가서 재울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상식이 통하지를 않는 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얘는 무조건 깜빡이 쳐놓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를 데리고 나가서 자기네 집에 데려가서 재웠대. 근데 또 우연히 CCTV가 사라졌어. 우연이 너무 많으면 이거는 자기적인 냄새가 너무 풍기는 거죠. 세월호 CCTV는 왜 그렇게 꺼져버렸을까? 아무도 얘기를 못하잖아. 사고 난 시간에 꺼져야지. 전력이 차단된 입장에서 버려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어거지로 뽑았다는 거죠. 뭘 보여주지 않으려고 뽑았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있는데 세월호 CCTV 자체를 완전히 통째로 바꿨든지 사고 초기에 수습할 때 해군이 했던 일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수습 단계에서 해군이 뭐 했는지 하물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당시에 예은이 삼촌이 그 사고 해역에 있었는데 불도 안 켜고 할군들이 고무보트 고무 단정에 나뉘어서 쭉 세대가 쭉 오더래. 한 열 몇 명씩 탄 배들이 쟤들은 못 들어왔대. 거기 잠수공 있고 그들이 뭐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CCTV가 6월 달에 건져집니다. 6월 달에 건져져요. 어느 사고가 나든 어떤 사고가 나든 한 팀은 비행기 사고든 어딘 사고 배 사고든 한 팀은 로고 기록 CCTV 이거를 먼저 찾습니다. 이게 수사의 기본이고 어디든 그 참선하면 기본이 됩니다. 비행기 사고는 블랙박스부터 찾죠. 그렇잖아요. 블랙박스가 어디 있는지 블랙박스 그 기록 찾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CCTV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걸 6월 달에 찾습니다. 누가? 해군이. 올라온 걸 봤어요. 너무 깨끗한 거야. 직접 봤는데 2개월 동안 물속에 있었으면 뻘이라도 좀 묻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뻘도 안 묻어 있어. 깨끗해. 이게 또 씻었나? 안 씻었대. 그 당시에 우리 올라오던 아이들의 가방은 뻘이 잔뜩 들고 막 해서 막 썩은 내가 진동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깨끗해. 얘는. 근데 얘네가 또 실수를 했지. 노트북 갖고 나왔잖아. 이걸 포렌식을 했더니 막 국정원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버리네? 그럼 우리가 이거를 7월 며칠 날인가? 7월 20 며칠 날 우리가 기자회견 한다고 그랬어요. 이 국정원 이게 대단히 큰 문제잖아 이건. 세월호 자체를 국정원에서 관리를 한 거니까. 그런데 그날 유병원이 장남이 어여쁜 옆에 그 경호원을 옆에 대동하고 잡혀요. 우연히. 인양은 의지만 있었으면 덜섭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인양이 늦어진 이유 특조위하고 인양된 선체하고는 완전히 분리시킨다. 이게 정부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기를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맞춘다. 이런 가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침몰 그 자체를 음모론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면 진짜 음모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침몰 원인은 가장 보수적으로 보편 타당한 논리와 근거로 해야만이 설득력이 있고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 국민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유가족들도 동의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하나의 결론에 도출하게 되면 이 결론이 이런 의문점이 있으니까 이건 그러면 다음 특조위가 조사하게끔 만들자. 아니면 이거를 고발거리가 된다 그러면 고발해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게 만들자. 뭐 이런 포지셔닝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뭐 이제 와서 제가 처음으로 마이크 들고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조위라고 해서 직접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어떠한 의문점들이 증폭된 의문점들이 있으면 이 증폭된 의문점들을 바로 당장
국회의원실에 얘기해서 야 이거 이런다는데 좀 조사 한번 해봐. 아니면 뭐 기록 좀 갖고 와봐. 아니면 어디다가 뭐 얘기해서 이거 좀 받아볼 수 없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하나 이 진상규명이라는 게 참 길고 지난한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스텝 한 스텝 가야지 이걸 두 스텝, 세 스텝 막 이게 막 뛰어간다고 이게 다 밝혀지질 않는다는 거죠. 한 스텝 한 스텝 가면서 뒤도 돌아보고 옆도 돌아보고 내가 맞게 왔는지도 보고 잘못됐으면 백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거의 뭐 한 4시간 정도 지금 앉아 계신데 너무 죄송스럽고 제가 오늘은 이 정도에서 좀 마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긴 말씀